친구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국제 세미나에 참여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중앙특수교육연구원에서 교육연수와 점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엔초틴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프랑스 장애 학생 교육, 특히 학습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프랑스 국민들은 생활 전반에서 많은 불편함과 변화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프랑스는 2020년 3월에서 5월까지 2달간의 강력한 봉쇄 기간을 가졌었는데, 이 기간 동안 장애 학생과 학부모 모두 이 불편한 상황에 적응해야 했어요. 이미 여러분은 이런 팬데믹 상황의 불편함이 장애 학생과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을지 예상할 수 있을 텐데요. 이후 10월과 11월 사이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일부 시간에 등교가 허용되었습니다. 단, 학급당 등교 학생 수에 제한을 두었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모든 학생들의 가정 환경이 학습에 적합하거나 원활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자 학교에서는 우선 봉쇄 조치 기간 가져올 문제를 분석하여 학생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위생, 방역수칙 지침과 시민의식을 가르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장애 분야에서 팬데믹은 나름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을 통해 일반 프랑스 국민들도 장애를 경험해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강의는 다음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프랑스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 교육 유형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프랑스 교육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 즉 코로나 일상에 따른 앞으로 프랑스 장애 학생과 관련된 몇 가지 예측과 가설에 대해서도 언급해 볼 예정입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 2021년 올해 여름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봉쇄 조치로 인해 프랑스 사회 안에서는 심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등과 충돌 속에서 장애는 사회 안에 광범위한 문제들을 보여주는 현미경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유와 안전, 권리와 규율, 통합과 봉쇄, 개인과 집단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관련하여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프랑스에서 장애 학생들이 교육받는 학교 교육의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프랑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과 같이 미국 영토 일부와 태평양 연안의 프렌치 폴리네시아와 뉴칼레도니아에도 프랑스령이 있습니다. 한국 인구는 약 5,20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인구가 좀 더 많군요. 프랑스 인구는 6,700만 명이고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20세 미만입니다. 학생 인구는 1,570만 명 정도 됩니다. 프랑스에서 3세부터 16세까지 학교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이전 과정이 의무 교육입니다. 아직 장애 진단이 되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 이 과정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의 장애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특수학교에 해당하는 사회의료기관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0.5% 미만에 불과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통합교육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제 통합교육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프랑스 교육의 역사와 법,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882년 이래로 페리 법안에는 의무교육, 보통교육, 무상교육이라는 3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법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법이고 보통교육과 의무교육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법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세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고 남녀공학은 1968년 개혁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지적장애 학생 교육을 위한 최초의 학급은 20세기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 중 많이 아프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고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파리에 농학교와 맹학교가 최초로 설립된 이래로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손색 없을 정도로 농학생과 맹학생에 대한 교육을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즉, 감각장애 학생들은 다른 장애 학생들보다 앞서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세기에는 많은 특수학교들이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장애 학생들 중에는 6세부터 기숙제 학교에서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점차적으로 일반 학교로의 물리적 통합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이때의 통합은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페리법 제정 후 124년이 지나 장애 학생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준 매우 중요한 법안인 장애인의 기회권리 참여, 시민성 평등에 관한 법이 2005년 2월 1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장애 아동은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즉, 물리적 통합교육은 끝나고 완전 통합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법에서 강조하는 원리는 접근성과 보상성 두 가지입니다. 2005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프랑스 사회에서 공공접근, 학교, 여가 등 통합은 당연한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그 후 2008년 7월 모든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추가적으로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 교육 체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장애 학생이란 누구일까요? 2018년 기준으로 프랑스에는 약 41만 8천 명의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은 21년 기준 약 9만 8천 명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적은 숫자더군요. 어찌되었든 프랑스 장애 학생은 매우 다양한 장애 유형과 정도를 가진 학생들로 구성된 복합적인 집단입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학생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언어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와 같이 전체 인구 중 소수를 차지하는 장애 학생들도 있습니다. 초중등 학교급의 모든 장애 학생들 중에서 83%의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7% 학생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인 사회의료기관이나 병원에서 교육받고 있죠.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들은 교실, 운동장, 급식실 등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보조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시간은 필요에 따라 주당 8시간 지원부터 종일 지원까지 다양합니다. 이것이 2005년 제정된 법에서 강조하는 보상입니다. 우리 프랑스에는 각 지역별로 장애인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장애 학생에 대한 보상과 접근에 관한 모든 결정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개별화 교육 계획도 담당하고 진학이나 전학도 담당합니다. 원스톱 장애인 전담기관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2005년의 법 제정은 그림과 같이 평등과 공평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구별해 주었습니다. 장애 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장애인 센터와 함께 자녀에게 필요한 결정을 합니다. 장애인 센터에 있는 위원회에서 장애 학생의 요구를 파악하고 학생 및 부모와 협의한 다음 특수교사, 보조인력, 컴퓨터, 점자책과 같은 자료 등 학생에게 어떠한 지원이 제공될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가 가정에서 멀리 있는 경우 통학수단으로 택시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모든 지원은 무료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은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학교육이 이루어지는 일반 학교에서 교육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교육 형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중 75%가
일반 학급 안에서의 개별 교육을 받는 형태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율리스라고 특수학급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죠. 그 외에도 일반 학교 안에 있는 별도의 학급인 유의 특수학급에서의 교육을 받는 형태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에서의 교육을 받거나 기숙제 특수학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장애 학생들은 시사드라는 기관을 통하여 의사, 언어치료사, 심리학자, 특수교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관련 통계에 따르면 장애의 특성과 정도, 학교급 단위와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프랑스 교육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3월 대통령 선언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3월 17일에서 5월 11일까지 약 2달간의 엄격한 봉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언했고 교수활동 지속 정책도 표방하였습니다. 전국민 대상 방역 및 위생조치 관련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봉쇄 기간 동안 라디오와 TV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럼니 클래시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매일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교 교육 과정에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봉쇄 기간 동안 프랑스 국민들은 1시간 이상 외출이 금지되었고 여행 시 여행 허가증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학교들은 거의 2달간 폐쇄되었습니다. 대학들은 2020년 3월의 첫 봉쇄 조치 이후 계속 폐쇄되었고 2021년 9월에야 이르러 다시 개방되었습니다. 첫 봉쇄 조치 한 달 후인 4월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 학생들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인 사회의료기관의 봉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사회의료기관들은 계속 운영되어야 했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전문가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했습니다. 장애인 중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면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장애가 어떻게 보편적 규정 사이 예외를 둘 수밖에 없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11일 봉쇄 조치가 끝나고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장애 학생들 중에서 침을 뱉거나 마스크를 벗는 등 행동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장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나타났으니까요. 넬리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보면서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보이는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소개를 잠깐 해주시겠어요? 저는 특수교사 넬리 플로이닉입니다. 2009년부터 교사로 재직 중이고 지금은 사회의료기관에서 2년 동안 자폐성 장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특수교사로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는 어떤 경험이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오히려 좋았던 점이나 봉쇄 중의 학부모와의 관계,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기관 내 교육팀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전문가 팀 전체는 서로 많은 협력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가정 방문을 할 수 없었지만 교육팀의 장애 학생 지원 담당자들은 학생들을 방문해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이메일로 과제를 주고 장애 학생 지원 담당자나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촬영해서 제게 보내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학생에게 보낸 과제를 수정할 수 있도록요. 학생이나 부모님이 희망하는 경우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거나 장애 학생 지원 담당자의 방문을 거절하는 가정의 경우 실시간 수업 링크를 알려주기 어려웠어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가 다른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서 장애 학생들에게 더 불리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나요? 퇴행이나 고림, 일상적 루틴이 깨진다는지와 같이 학생들의 행동에 어떠한 변화가 보였나요? 네, 봉쇄 조치 때문에 자폐성 장애 학생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늘 다니던 기관에 왜 갑자기 갈 수 없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으니까요.
또 학생들의 부모님은 집에서 종일 아이들을 돌보며 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평소 일과 리듬이 깨져 너무 늦게 잠자리에 들거나 거의 잠을 자지 않기도 하고 너무 일찍 일어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피로로 인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상태죠. 그 후 정부에서는 자폐성 장애 학생들의 외부 활동 허용 등 봉쇄 조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장애 학생 지원 담당자들은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고 학생들과 함께 숲을 산책하기도 했죠. 학생들이 산책을 하면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봉쇄 기간 중에 교수 활동 지속 정책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처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때 장애 학생들이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죠. 이런 방식의 상호작용에 어느 학생이든 익숙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2, 3주 정도 지나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됐어요. 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학생과 함께 있는 부모님과도 상호작용하는 것이 무척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자녀가 수업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워야 할 것과 학생들에게 어려운 게 무엇인지 부모님이 곁에서 직접 보시니까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부모님이 알 수 있어요. 교수활동 지속 정책의 부정적인 부분은 원격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없다는 점이죠. 특수교사로서 봉쇄 기간 중에 특별히 받은 지원이 있었나요? 전 감사하게도 우리 기관에서 아주 능력 있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동료 교사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저에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시 자료들을 주기도 했고요. 패들렛을 만들어서 모든 교사들이 봉쇄 기간 중에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각각 장애 학생들별로 차이가 있어서 동료 교사들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제 나름대로 수정을 해야 했죠. 혹은 그 밖에 다른 어려움이 있었나요? 봉쇄 조치 이후로 많은 규정들이 생기고 그에 따라야 했어요. 교실 안에서 함께 수업하는 게 금지됐고 담당 교사의 방에 가서 학생마다 학습을 위한 상자를 갖고 가게 했죠. 학생들에게 소독된 자료가 제공되었고 수업은 각 학생별로 따로따로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자기에게만 집중해 주니까 좋아했어요. 하지만 과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은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활동이 아니었으니까요. 코로나 봉쇄 기간 중 그리고 그 이후에 비접촉을 위한 보호 조치 때문에 교사로서 할 수 없었던 활동들이 있었나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던 것들을 봉쇄 기간 중에는 학부모님들께 하도록 안내했어요. 예를 들어 테이블 세팅을 하면서 포크에 술을 세고 왼쪽에 놓을지 오른쪽에 놓을지를 알도록 지도하게 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식재료의 무게를 측정하고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정에서 활동을 제공했죠. 봉쇄 해제 후 학교로 돌아온 후 감염 예방 조치 때문에 학생들에게 쇼핑이나 요리, 상차림과 같은 활동이 금지되었어요. 보드게임이나 야외에서 학생들끼리 접촉하는 것도 금지되었고, 교사들은 학생들이 만진 모든 것을 소독해야 했어요.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가르쳤는데, 6월부터는 더위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특수교사로서 봉쇄 조치에 대한 인상 깊은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봉쇄 조치는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 더 잘할 수 있게 했고 학부모와 교사, 교육팀이 이전보다 한 팀으로서 협력하게 했죠. 봉쇄 기간 중에 교육 과정을 따라올 수 있는 학생들은 만족스러운 성취에 도달한 반면에 다른 학생들은 그 교육 과정을 따라오는데 6개월이 걸렸죠. 그런데 지금도 방역 조치는 해제되지 않고 점점 더 규제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하면 좋겠는데 도서관이나 박물관에도 데려가고 싶고 다른 학급의 교육 활동에도 참여시키고 싶고 부모님들도 만나 뵙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네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리적 붕괴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안, 수면 장애, 집중력 문제, 고립과 같은 문제들이 많은 아이들에게, 결과적으로 장애 학생들에게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들에게는 다른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 먼저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게 권장된 것입니다. 중증 자폐 아들을 둔 어머니인 오드리의 인터뷰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오드리 아들인 아담은 일반 학교에 설치된 자폐성 장애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특수의료학급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학급은 병원과 교육부가 함께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봉쇄조치 기간 동안 아담은 자폐성 장애 학생 대상 특수의료학급이 아니라 율리스라는 특수학급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율리스는 아담에게 새로운 유형이었고 자폐 학생 교육에 특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리스 교사는 아담 어머니인 오드리에게 아담이 가정에서 학습해야 할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었고, 다행히 오드리는 직업이 교사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기간 동안 아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드리는 하루 종일 아들을 돌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답답했다고 합니다. 아담은 늘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입을 보고 싶다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아담은 다른 사람 얼굴 중 입부분을 보고 감정을 읽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보면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아담에게 다른 사람들의 눈은 너무 큰 자극입니다. 오드리는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 조치가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산책을 허용한 조치가 아담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게 투명한 마스크는 아주 도움이 되는데 아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투명 마스크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이 또한 장애가 어떻게 사회 전체를 보여주는 현미경의 역할을 하는지 말해줍니다. 5월 등교 수업을 재개하기 위해 많은 조정과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되었고 학교에서의 통합은 더 어려워졌으며 때로는 통합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특수교사들은 위생 규정도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가족들은 아이들이 다시 등교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과정, 교수학습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는 위생, 방역규칙과 시민의식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운영되어 갔지만 비장애 학생들에게조차도 온라인 수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정된 교수 자료를 제작해서 학생들이 방역 조치들과 바이러스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쉬운 프랑스어를 사용한 포스터를 사용했고, 부정어로 표현된 구절은 모두 긍정어로 표현된 구절로 바꾸었습니다. 상대방과 인사하는 방법은 몸동작을 사용하도록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볼 수 있는데 그림을 크게 하고 서로 대조되는 색깔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문구는 짧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의 비디오 자료를 보시면 프랑스 수어 통역사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바이러스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는 프랑스 수어와 함께 제시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점역 자료, 확대 이미지, 촉각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비누가 바이러스를 어떻게 없애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자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촉각 자료를 만져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제작된 자료들은 저희 기관 웹사이트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봉쇄 기간 동안 어린 학생들이 점자 자료를 읽는다는 게 무척 어려웠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학생들이 촉각 문서를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교사들이 집에서 점자 출력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우편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프랑스 점자도서관이 봉쇄 당시 점자 제작을 중단했다는 상태였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장애 학생의 교육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는 교육적 측면에서 두 가지 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디지털 도구를 사용 능력의 필요성과 자율성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도구 사용의 중요성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증명되었습니다. 디지털 도구가 필요한 상황은 특히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매우 일반적입니다. 시각장애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컴퓨터와 디지털 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온라인 수업 플랫폼이 항상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네트워크가 끊어진 경우 이 학생들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아차릴 수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봉쇄 기간은 국가 자체적으로 비대면 교육을 위한 온라인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봉쇄 기간 중에 장애 학생들이 컴퓨터와 기타 도구를 구하고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음성 지원이 들어간 체육 수업이나 수업 통역 영상이 들어간 수업 등 새로운 교수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적 지원을 위한 기술들은 장애 학생에 의해서 보다 더 발전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율성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봉쇄 기간 동안 보조 인력이나 장애인 센터 전문팀에 의한 개입이 줄어들어 오히려 학생들 중에는 자료를 조직하거나 배운 내용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면서 더 주도적으로 학습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 학생들은 늘 그렇듯이 여전히 많은 교수적 수정이나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오드리가 인터뷰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학생들 중에는 혼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서부터 자율성이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은 시각장애 학생인 로잔느와 인터뷰입니다. 소개를 잠깐 해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로잔입니다. 18살이고 고등학교에 다녀요. 저는 저시력을 가지고 있고요. 프랑스와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보조인 지원을 받으며 일반 학교에 다녔습니다. 지금은 어떤 과정이죠? 고등학교의 가장 상급 과정을 이제 막 마쳤어요. 지금이 제 고등학교의 마지막 해죠. 고등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했나요? 철학, 문학, 영화로 구성된 인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봉쇄 기간 중에 학교 생활이 어땠나요? 어려운 점과 좋았던 점을 말해줄 수 있나요? 봉쇄 기간이 꽤 힘들었어요. 많은 걸 혼자 해야 했으니까요.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거의 만나지 못하며 지냈죠. 우리 반은 웹 컨퍼런스나 줌 같은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 없었고 각 교과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는 방식이었는데 읽기, 만들기, 에세이 작성하기 등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는 게 많았어요. 하지만 시각장애 때문에 이전에 특수학급에서 공부했던 경험이 이번 코로나19 봉쇄 기간을 지내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컴퓨터 기능을 익혔고 봉쇄 기간 중에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데 이 컴퓨터 기술들이 아주 도움이 되었어요. 장애 때문에 다른 학생에 비하여 봉쇄 기간 중에 더 어려움이 있거나 하진 않았나요?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모든 게 워드 문서나 이메일로 전송되어 오니까 저는 더 자료를 사용하기가 쉬웠어요. 디지털로 된 문서라서 제가 저에게 맞게 완전히 새로 바꾸어 쓸 수 있죠. 오히려 봉쇄 이전의 일반적인 대면 수업에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대면 수업에서는 저에게 맞게 조정되지 않은 종이로 된 자료들을 자주 사용해야 했으니까요. 이런 자료들로는 제가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이번 봉쇄 기간 중에는 모든 자료를 디지털로 받아서 자료를 저에게 맞게 조정해서 사용했죠. 그게 저에게는 좋았던 부분이었어요. 코로나 봉쇄 중에 특수교사나 다른 통합교육 지원 인력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도움을 받았나요? 아니요. 제가 필요했다면 아마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죠. 제가 정말로 어떤 도움이 필요했다면
선생님이나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전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혼자 해결 가능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는 느끼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네요. 맞아요. 중학교 다닐 때 특수학급에서 제가 경험했던 지원들이 제가 장애 학생으로서 독립성을 갖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아마 그 덕분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다 쉽게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이미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과 과제를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게 저에게 좋았죠. 9월에 다시 등교가 재개될 텐데 등교하게 되었을 때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하여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코로나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모두 규칙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학생들에게는 마스크가 가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마스크를 잘못된 방식으로 착용할 때도 있고,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해야 하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게 평소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얼굴의 절반가량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추측을 하거나 그 사람이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뭐 이런 점이 저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쇄 기간 중에 학교 과제 중에서 장애로 인해서 수행할 수 없었던 과제가 있었나요? 또 봉쇄 기간 중 특별히 좋았던 활동이 있었나요? 제가 가진 장애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건 특별히 없었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과제를 파일로 받아볼 수 있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특별히 수행 불가능한 것은 없었어요. 봉쇄 기간 중 특별히 좋았던 활동은 영화 수업에서 아주 재미있었던 게 있었어요. 영화 수업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탈출을 주제로 한 과제를 내주셨어요. 지금의 코로나 봉쇄에서 탈출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갇혀있는 공간으로부터 어딘가 새로운 곳으로 가는 여행, 시각적 여행을 다룬 수업이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과제 전체 아이디어가 지금 저희가 원하는 탈출을 시각적으로 변환하는 작업이었으니까요. 어딘가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하고 지금처럼 집에 갇혀 있는 것보다 행복한 곳으로 가는 거 말이죠. 사실 저는 최근에야 다른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다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의 과제를 교실에서 봤나요? 아니면 웹사이트에서 봤나요? 저희는 사실 운이 좋게도 한 영화관에서 상영 행사를 할 수 있었어요. 저희 행사를 위해 그 영화관에서 하루 저녁 시간을 제공해 주었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영화들을 선보일 수 있었고, 이번 수업의 과제들도 보여줬어요. 2019년, 2020년에 우리가 만들었던 영화들도 보여줬죠. 정말 멋졌어요. 지난 18개월간의 코로나 방역 위기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줄래요? 현재를 잘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즐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억지로 하거나 하지 말거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그냥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는 것 같아요. 삶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이런 방역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현재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래에 대해서 앞서서 너무나 걱정하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로잔느 학생의 영화에서 코로나 봉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네요. 프랑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장애 학생의 60%가 보조 인력 지원을 받고 있고 중고등학교 장애 학생들 중에서는 36%가 보조 인력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즉, 장애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보조 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중재와 독립, 가능성과 제한성, 일반적인 규정과 특별한 예외적 조치라는 상반되는 것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아담의 어머니인 오드리는 우리 장애 학생들에게도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들이 자율성을 배워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및 치료 인력은 가족들에게 어떻게 자녀를 지원해야 할지 알려주고 가족들의 요구를 듣기 위해 가족들과 더 많이 협력해야 합니다. 넬리 선생님이 인터뷰에서 모든 것은 장애 학생의 가족들과 함께 했고 학부모들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번 코로나 위기를 가족과 관련 지원 인력 사이에 교육적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교사가 학부모와 협력하고 함께 역할을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가 사회의 통합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저는 이 위기를 통하여 장애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교육용 디지털 기기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가족과 전문 인력이 협력하여 우리 모두가 장애 학생의 자율성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서 제가 함께 참여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저희 기관을 초대해 주신 국립특수교육원과 저희 기관 디렉터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발표 준비에 도움을 주신 저희 동료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발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로잔느, 교사 동기 넬리, 오드리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 발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